부동산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날씨가 계속 지난주 추웠는데요. 이제 조금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겨울은 근데 좀 추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또 겨울이 따뜻하면 겨울이 아니죠. 자,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 부디의 시장을 읽는 법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결국은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냥 무조건 지역만 보고 그냥 무조건 남들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왔는지요. 그리고 올해 시장에 대한 뭔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할게요.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3월, 올해도 참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3월입니다. 3월이면은 3월 한 중순쯤이면 이제 탄핵 전국도 끝이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뭐 각자 생각하는 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3월 5일 2시부터요. 주제는요. 반등의 시간이 왔다. 숨겨진 소액투자처 대공개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반등의 시간이 왔다고요? 실감 나십니까? 반등의 시간이 온 게? 안 나시죠? 실감 안 나시죠? 하지만 정말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제 말에 상당한 공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1대1 개별 상담은요. 항상 수시로 새벽에 전화하셔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개별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 1대1 개별 상담으로 다 풀어드립니다. 자, 제가 시장을 읽는 그런 흐름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추세를 읽는 거예요. 추세라는 건 흐름이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금리가 지금 빠르게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 흐름이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지,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죠. 자,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보죠.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규제 대책을 내놓죠. 너무 집값이 오르면 또 이게 상당히 우리 경제 또 문제도 불러일으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도 안 좋고 너무 떨어져도 안 좋아.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지만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를 때는 팍 오르다가 또 떨어질 때 또 조금 떨어지고. 자,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규제를 가합니다. 규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모든 정부에서 항상 규제를 할 때 첫 번째로 내놓는 카드가 대출 규제 카드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의 효과는요, 바로 시장에 단번에 나타나요. 그냥 강하게, 짧고 굵게 나타납니다. 이거 대출 규제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길면은 6개월이라고 하는데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의 대출 규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 강하게 파급 효과가 빠른 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대출 규제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를 때.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를 때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약간 보합 상태로 약간 하락하는 그런 하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하락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원래 추세가 뭐예요? 상승장이었어. 상승장. 상승 추세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추세대로 상승 추세로 간다. 즉 상승장에서 규제가 나왔을 때는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강을 합니다.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또 건축 경기를 살려야 돼요. 이 건설 경기가 우리 GDP,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부양책을 씁니다. 부양책.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인하하고, 이렇게 부양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하강하던 게, 다시 약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데, 결국은 이 흐름도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다시 원래 흐름이 하락 흐름이었다는 거죠. 하강 흐름.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먼저 파악을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돼야지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는 건지 하락 추세로 가는 건지. 그럼 지금 악재는 뭐예요? 경기 침체, 그렇죠? 악재는 경기 침체.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그리고 뭐 건설사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건설사도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지만 호재를 한번 보면은 호재는 뭐예요? 호재는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의 호재가 있고요. 이건 하나의 추세라 그랬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흐름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의 호재가 있죠. 공급 부족. 공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만 6천 가구가 매년 신규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항상 그 밑에 지금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상당히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침체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안 오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경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럴 때는 경제 위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런 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왔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뭐 지역이 좋고 나쁘고 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럴 때는 정말 뭐 부동산의 직격탄을 맞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경기가 침체하다, 뭐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도 부동산은 오를 때는 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침체 이거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 건설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 공급 부족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겁니다. 요인입니다. 그렇죠? 요소죠. 거기서 가장 큰 요소는 공급 부족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요소고요. 금리 인하의 효과는 당장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0월, 11월 두 차례 내렸죠. 그래서 당장에 금리 인하가 내려서 갑자기 막 시장이 부동산이 막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재의 크기가 악재의 크기보다 지금 훨씬 크니까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매매가 거래량, 매매 거래량. 이 매매 거래량은 매매가의 선행 지표라고 항상 얘기를 제가 드렸죠. 자, 이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022년 12월 달을 보니까 910가구가 거래가 됐어요. 910세대. 그런데 1월 달이 되니까 910가구에서 1497가구로 뛰었죠. 근데 2022년 12월 달이 910
가구였다면 11월 달은 얼마나 됐을까요? 요 전달 11월 달은 93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오히려 930건보다 더 떨어진 910건 정도가 됐고요. 1월 달이 되니까 1497건, 약 1500건 가까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1월 달에 변곡점. 자, 꺾이는 점이 1월 달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투자를 했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때부터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월 달 4천 건이 넘게 이때가 피크예요. 가장 고점이죠, 거래량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계속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이 8월 달까지 금액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파트를 샀든 뭘 샀든 간에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면 최소한 몇 억은 올랐죠. 자, 그래서 8월 이후로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2,410건, 1,910건. 그래서 2023년 12월 달은 1,870으로 가장 바닥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월 달이 되니까 1,870에서 2,687로 뜁니다. 1월 달에 또 변곡점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얘기 드리죠. 변곡점이 생겼어요. 2023년도도 1월 달에 변곡점, 2024년도도 1월 달에 변곡점.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7월 달이 되니까 9,200건, 9,000건 넘게 거래가 됐죠. 이때가 고점이었죠. 자, 고점. 자, 또 이때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겠죠. 자, 그러면서 또 가격이 8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뭐가 됐어요? 8월 달에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정부에서 대출 규제, 단기간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죠. 그래서 8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000건대를 계속 유지했어요. 3,804건, 10월 달 3,363건, 3,142건 12월 달, 작년 12월이요. 3,142건이 바닥이었는데 지금 1월 달 거래량이 2월 말이 돼야 나오거든요. 28일.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3,079건, 3,142건 1월 달이 변곡점이 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거래량은 3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2월 거래량은 3월 말이 돼야지 나오는데 2월 거래량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00건대가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숨가쁘게 움직인다. 자, 2월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2월에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생길 겁니다. 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거래량은 4,000건이 넘어간다. 2월 거래량이 완전히 다 나오려면 언제? 3월 말이 돼야지 2월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자, 내 집 장만이든 투자 목적이든 2년 전 우리 똑같은 상황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제발 좀 이번에는 제 말대로 좀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 시장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해서 7월이 피크고요. 8월 대출 규제로 숨고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4년 8월. 그러면서 계속 거래량이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돌발 변수,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가중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3월 중순 되면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해소가 됐고요. 거기다가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습니다. 강남에. 강남이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강남이 본래 지금 양구가 커져가지고 강남은 계속 지금 집값이 그래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남의 집값이 안정화돼서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줬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주니까 그 인근에 토지거래 허가 풀린 지역들,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들, 이런 단지들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지금 풀리자마자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비핵심 지역, 강북구,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비핵심 지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은 핵심 지역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올라가고 이쪽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시적인 갭 메우기 현상이 빚어질 거다. 갭 메우기. 그렇죠. 한쪽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쪽도 같이 올라서 갭을 메꿔주는 비핵심 지역도 오르는. 그렇지만 이 갭 메우기 현상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고 해서 이런 비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서울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의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갭 메우기가 되는 듯 하면서 또 벌어지고 결국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갭 메우기 현상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심 지역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은 기준금리 인하할까 말까요? 자, 내일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더 할까 말까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경제 상황 보면 인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한 1.9%, 2%까지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1.6%, 1.7%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 보면 반드시 인하는 필요해요. 하지만 왜냐하면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금리, 기준금리 계속 내리면 이거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집값도 자극해서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 가계부채를 많이 또 늘어날 거 아니야?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경기가 너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왜? 경기가 부진.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월 달에 10월, 11월 그리고 2월 달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 지금 이제 인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4.5%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는 지금 현재 3%인데 한 차례 인하를 하면 우리는 2.75%가 되는 거죠. 2.75%. 그래서 2%대로 우리도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금리가 언제 인하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향이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야지 시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전히 대세로 자리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도심에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어. 낡은 달동네,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을 부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걸 우리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낡은 아파트를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원칙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지금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같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곳이 개발되지 않는 모든 곳이 다 지금 서울시에서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다 지금 지정은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신석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데들이 지금 뭐 무상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될 것들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될 것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될 곳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자, 올해 시장 분석 총정리요. 금리 인하, 공급 부족이 집값을 반드시 끌어올 것이다. 올해. 자,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전세 대란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값 올 하반기에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전세값이 올라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전세가 계속 오르면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올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올해는 초양극화의 원년이라는 겁니다. 초양극화는 앞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옛날과 같은 그런 패턴의 투자로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양극화 시대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데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투자하면 돈을 벌었던 그런 시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양극화의 원년이다라는 거예요. 양극화도 그냥 양극화가 아니고 초양극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3월 5일 세미나 반등의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3월 달에 숨겨진 소액 투자처 과연 어딘지 궁금하시죠? 사업성이 좋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투자처 공개합니다. 자,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 윈스턴 처칠,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 우리도 항상 시장을 역발상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신문에 나는, 뉴스에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면을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